네, 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의 과학터치 본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강연에서 강연해 주실 경상국립대학교 생명과학부 장지찬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어떤 강연 해주실지 간단하게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병원성 세균을 억제할 수 있는 항생 물질을 어떻게 개발을 해왔고, 그 중에서 이제 결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드릴 거고, 차세대 항생제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강연 준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강연 끝나고도 역시 질의응답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질의응답 시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교수님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장지찬이라고 합니다. 장지찬이라고 하고,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우리가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이제 치료를 위해서 먹는 항생제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그 다음에 새로운 항생제를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간단히 제가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남 진주에 위치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도마다 거점 국립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강원대학교, 경북에는 경북대학교, 경남에는 경상국립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남대학교가 되어야지 맞는데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이름이 경상국립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박사 후에 연구원 활동을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했고, 한 5, 6년 동안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현재 경상국립대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이제 과학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2050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을 할까 한번 예측을 해본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암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800만 명이 이제 죽을 거고, 그다음에 콜레라, 당뇨병, 지금은 우리나라는 뭐 크게 해당이 없지만 설사병, 홍역, 교통사고, 파상풍, 굉장히 많은 사고와 질병으로 사람들이 이제 죽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2050년에. 그런데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경우는 항생제 내성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920년대 말에 페니실린이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항생제, 그러니까 세균성 감염에 대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 1920년대 말에 페니실린이 발견됨으로써 세균성 감염에 대한 치료는 급속도로 이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1920년대 이전에는 저희가 세균성 감염에 걸리면 그다지 큰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뭐 저희 할머니도 이제 콜레라로 돌아가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염성 세균성 질환에 감염되어서 이제 사망을 했었죠. 그리고 한 번도 인간이 감염성 세균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1920년대에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곰팡이로부터 분리하고, 그렇죠?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페니실린의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생제를 맹신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항생제를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많은 항생제를 개발을 하다가 종류도 많아지고 치료도 잘 되고 하니까 항생제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항생제 내성균이 여태까지 개발되었던 항생제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기 시작했죠. 기존에 개발되었던 이런 항생제의 내성을 갖고 있는 세균을 다시금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개발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죽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생제가 없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코비드-19, 사스코브2 때문에 항바이러스제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고 급하게 항바이러스제 때문에 65세 이상인 분들은 많이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항생제가 부재 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망률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폐렴, 폐혈증, 뇌수막염과 같은 일반적인 세균 질환은 굉장히 높은 사망률을 낳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원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과적인 수술을 할 때 항생제가 없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암 치료, 그다음에 미숙아가 태어났을 때 인큐베이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인큐베이터에 제대로 안전하게 세균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입원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복잡한 치료가 요구되고 의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생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 많은 세균 중에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균은 결핵균입니다. 결핵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로는 아직도 결핵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결핵은 우리나라에 늘 많이 있어 왔습니다. 늘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 파키스탄, 그렇죠?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그렇죠? 라틴 아메리카 이쪽에 결핵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생각할 때에는 결핵이 주변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핵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 매년 150만 명이 결핵으로 그렇죠?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역시도 중학교 때 결핵에 걸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분들도 많이 결핵에 걸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북한은 핵이 무서운 것이 아니다. 결핵이 더 무섭다. 그래서 왕래가 많아지게 되면 북한에 엄청나게 많은 결핵 환자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넘어올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2035년까지 세계적으로 유행병인 결핵을 완전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웠죠. 2035년에 결핵을 끝내겠다. 더 이상 결핵으로 고통받는 사람, 더 이상 결핵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없게끔 만들겠다. 그래서 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그렇죠? 결핵 발병률은 목표가 20%인데 11%에 밖에 감소가 안 됐어요. 목표의 반도 약간 반을 넘겼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직 결핵 환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결핵은 그렇죠? 치료를 하면 95%가 치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하지 않으면 50%가 죽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결핵은 또 두 가지의 형태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결핵에 걸리게 되면 즉각적으로 이제 기침도 하고, 그렇죠? 발병이 되는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결핵균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아무런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잠복성 결핵으로 이제 우리의 몸에 결핵균을 갖고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복성 결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활성 결핵으로 이제 발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어느 순간에는 잠복성 결핵을 갖고 있는 분들이 활성 결핵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자, 결핵을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는 제1차 약으로 요 4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건소 가면 무료로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INH, 리팜피신, 피라지나마이드, 에탄프톨이라는 약을 먹습니다. 얼마나 먹느냐? 6개월에서 9개월을 먹습니다. 굉장히 오래 먹죠. 그렇죠? 그만큼 결핵균은 죽이기도 어렵다. 그렇죠?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먹는 약제들, 특히 이 리팜피신 같은 경우에는 약이 굉장히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소변을 보면은 이제 남자들은 이렇게 통으로 이제 소변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 왜 소변이 빨간색이야?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재들, 이제 결핵 환자들이 이제 결핵에 걸리게 되면 이렇게 컨섬션이라고 빼짝 마르게 됩니다. 빼짝 마르게 되고 몸무게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약재들은 1950년대, 60년대에 만들어진 약이 아직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 환자들은 일단 일반적인 결핵으로 판명이 나면 이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좀 2달 정도 먹다 보면 기침도 좀 먹고 좀 나아진 것 같고 이 4가지 약을 매일매일 6개월에서 9개월 먹어야 돼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결핵 환자의 몸에 있던 균이 점점 이러한 약재의 내성을 갖게 되는 다제 내성결핵, 광범위 약재 내성결핵에 이제 결핵으로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 약을 먹어도 더 이상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결핵의 치료율은 한 85%, 그 다음에 내성을 갖고 있는 결핵에 걸리게 되면 치료율이 뚝 떨어져서 56%에서 39%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핵에 걸리게 되면 이 약을 완치될 때까지 6개월에서 9개월까지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됩니다. 기침이 멈췄더라도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결핵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결핵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고대 이집트 미라에서도 결핵균의 흔적, 그 다음에 결핵의 병변 같은 것들을 그 미라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기록은 없지만 인류의 역사와 함께 결핵은 늘 우리 옆에 있고 지금도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결핵은 최근까지도 치료할 수 없었던 비참한 감염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몇백 년 전 또는 이제 100여 년 전의 그림들인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제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 도와줄 방법이 없죠. 빼짝 말라가면서 뒤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피를 토하면서 돌아가시게 되는 굉장히 비참한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감염성 질병이죠.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 결핵에 걸리는지 몰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결핵에 걸리는지. 그냥 격리하고 떨어져 있고 돌아가시면 이런 침대나 이런 가재도구 태우고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핵으로 사망한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비비안 리도 이제 결핵으로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생들 피아노 칠 때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곡을 많이 지었던 프레데릭 쇼팽도 결핵으로 죽었고, 그다음에 동물농장을 쓴 조지 오웰도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쇼팽이라든지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든지 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핵으로 죽었기 때문에 결핵이라는 질병은 뭔가 창의성, 그렇죠? 크리에이티비티에 관련된 질병이구나. 그래서 나도 만약에 죽는다면 이들과 같이 결핵과 같은 질병으로 죽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결핵에 걸리게 되면 일단 얼굴이 굉장히 창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몸무게가 쫙 빠지기 때문에 유럽의 좀 상위층에 있는 여성들은 외모 관리를 위해서 나도 결핵에 걸렸으면 이런 생각도 했고, 로맨틱 디지즈라는 이제 말도 이제 돌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광수, 이상, 나도양, 최만식, 그다음에 김정호 가수, 그다음에 이제 현진건 역시 이분들도 다 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핵은 우리가 결핵 환자들이 이제 돌아다닙니다. 약 먹고 기침 멎으면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기침도 하고 재채기도 하고 코도 풀고 가래도 뱉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에어로졸로 이제 우리가 비말이라고 하죠. 떠다니다가 이제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 면역력이 이 들어온 결핵균을 이길 수 있으면, 그렇죠? 이 결핵이 발병되지 않고 우리 몸 안에 자리를 틀게 됩니다. 그걸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잠복결핵이라고 합니다. 잠복결핵.
그래서 이게 우리가 늘 비유를 하는 건데요. 빙하입니다, 빙하. 우리 빙하가 수면 위에 활성결핵 기침하고 지금 약 받아서 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게 보일지라도 이 수면 아래에는 엄청나게 큰 잠복결핵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결핵 환자들이, 활성결핵 환자들도 많지만 중고등학교, 군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잠복결핵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빨리 우리가 발견해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지 이 활성결핵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결핵 굉장히 탑 넘버 원입니다. 그렇죠?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보고한 내용인데요. 점점 결핵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OECD에서 결핵 환자의 수가 부동의 1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영화 기생충 보셨습니까? 기생충 보시면 송강호가 이제 그 사모님 운전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 집에서 일 봐주시는 아주머니 이제 쫓아내려고, 사모님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결핵 환자와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1등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전 세계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하고 어느 정도 산다는 나라 중에서 압도적으로 사망률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크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북한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OECD에서는 가장 높은 사망률과 유병률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자,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결핵은 결핵균으로부터 전염이 되는 굉장히 무서운 감염성 질병입니다. 이게 이제 결핵균입니다. 저희가 염색을 한 결핵균이고요. 이게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 폐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면 결핵균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기관이죠. 폐에, 이제 폐포라고 하는데 폐포에 자리를 잡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전까지 이 로버트 콕이라는 사람이 결핵이라는 질병은 앞에 보여드렸던 결핵균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다라는 걸 발견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균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바이러스는 더 몰랐군요. 그렇죠?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1882년에 로버트 콕이 결핵균, 즉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감염성 질병이라는 걸 처음 밝혔고 이제 논문을 제출했고 이 이제 발견을 기려서 매년 3월 24일이 저희가 결핵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결핵은 우리가 진단이 있겠고요. 예방이 있겠고, 결핵에 걸리면 치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핵 예방하려고 주사 맞습니다. 그게 BCG 백신이죠. BCG 백신. 그렇죠? BCG 백신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어깨에 보시면 불주사라고 하죠. 큰 흉터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요런 주사 자국이 있을 거예요. 9개, 12개 요런 주사 자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내용 BCG를 맞았냐, 그 다음에 경피용 BCG를 맞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 다 BCG 백신을 맞았습니다. 자, BCG 백신은 상당히 유치하게도 박테리아의 비, 즉 바실러스 박테리아의 비와 깔메뚜와 괴랑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의 CG에서 BCG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BCG를 당연스럽게 맞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BCG 백신을 어린이들한테 접종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프랑스라든지, 그렇죠? 스페인, 그렇죠? 포르투갈 이런 서유럽 국가,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안 요 국가들은 BCG 백신을 맞추지 않습니다. 맞추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는 처음부터 BCG 백신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무 접종이 되어 있고 서유럽이나 이 호주 같은 나라에는 의무 접종이었으나 현재는 맞추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권고되지 않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BCG 백신이 어린이들한테 결핵을 잘 예방을 해주지만 청소년이 되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핵균은 왜 이렇게 죽이기 힘드냐? 무슨 약을, 이 4가지 복합약을 6개월에서 9개월이나 먹느냐? 이게 이제 이슈죠. 이 결핵균의 세포막입니다.
엄청 두껍습니다. 엄청 두꺼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으면 약 성분이 이 결핵균의 두꺼운 지방층을 뚫고 이 막을 뚫고 또 뚫고 또 뚫고 안에 들어와서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지방질이 굉장히 기름이 있기 때문에 약물이 투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투과를 한다고 해도 이 결핵균이 이 세포막에서 투과된 약물을 다시 뱉어내는 우리가 이플룩스 펌프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서 우리가 100을 처방을 했더라도 실제로 박테리아 안으로 결핵균 안으로 들어오는 양은 극히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기름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죽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결핵 환자가 재채기를 하면 이 비말이 이제 우리 코를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폐 안에 있는 폐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폐포에는 굉장히 많은 1차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차 면역 세포의 기능은 외부로부터 이렇게 균이 들어오면 얘네들을 잘게 썰어가지고 배출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세균들은 호흡기 세균들은 들어오면 호흡기 기관으로 들어와서 폐에 있는 요 대식 세포라고 부르는 세포에 의해서 잘게 쪼개져서 나간다. 그런데 결핵균은 인간의 이런 면역, 잘게 자르는 메커니즘을 딱 블로킹 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호흡기 세포, 대식 세포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죽지 않고 오히려 이 세포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포를 자기의 서식지로 만들어서 이 안에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증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결핵에 걸려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다가 치료를 중지를 하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다제내성과 강범위 약제 내성 결핵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일반적인 결핵에 걸리면 우리가 이거 미국의 예인데요. 굉장히 그 환자의 부담이 적습니다. 보건소 가서 시키는 대로 약 먹고 치료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성 결핵에 걸리게 되면 치료 비용과 약값이 어마무시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내성 결핵에 걸리게 되면 밖에 나가지도 못하죠.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균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병원에 갇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이사도 가야 되고 굉장히 비싼 약들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성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요구됩니다. 치료제 비용이 비싸다. 치료 기간이 20에서 26개월, 32개월, 그렇죠?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을 치료를 해도 나을까 말까.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치료 성공률도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격리 및 치료를 위해 삶을 붕괴시킨다. 수입이 이제 안 생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치료제가 아직 내성 결핵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는 그렇죠?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간 독성, 그 다음에 귀, 눈 독성, 신장 독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들을 먹으면서 부작용이 높은 약들을 먹으면서 굉장히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포함해서 얀센이라든지 오츠카, 일본의 오츠카, 독일의 오츠카, 그다음에 파이저 아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TB 얼라이언스, 그다음에 우리나라 두 회사들 굉장히 많은 실험실과 제약회사들에서 결핵을 치료하기 위한, 그 중에서도 내성 결핵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 개발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코비드-19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투자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22년 작년까지 굉장히 많은 다제내성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임상 1상, 2상, 3상을 통해서 이런 신약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세 가지 약제가
다제내성균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모든 실험을 다 마치고 임상 1상, 2상, 3상을 마치고 현재 병원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제내성 결핵에 걸리게 되면 요 베다큘린이라든지 델라마니드, 프레토마니드라는 약이 처방되어서 다제내성 결핵 환자들을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핵균이라든지 세균, 감염성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신약 개발들이 오랫동안 되어 왔습니다. 아까 프레밍이 페니실린 만든 이후로부터 굉장히 많은 항생제 개발이 결핵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들에 대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신약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요 이제 액체가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액체입니다. 요 액체에다가 세균을 집어넣어 놓고, 요 구멍이 뚫린, 요 구멍에다가 요 세균이 들어있는 액체를 하나씩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작은 구멍에서 세균들이 이제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되는 작은 구멍에다가 다양한 화학 물질들을 처리를 해주고 어느 구멍에서 어떠한 약재가 세균의 성장을 잘 억제를 하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썼죠. 그렇지만 이렇게 시험관이라든지 이런 작은 구멍에서 세균의 억제를 잘하는 이런 물질을 찾는 실험은 우리가 어떤 물질을 찾더라도 우리가 동물 실험이라든지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화합물,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었지만 우리가 동물 모델이라든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2상, 3상 가게 되면 대부분 다 탈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돈과 노력을 이제 낭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실험실에서 이러한 시험관에서 특정 물질을 찾고 찾은 특정 물질이 우리가 동물 모델에 균을 감염시키고 효과가 있는지,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효과가 있으면 부작용이 있는지를 임상 1상에서 보고 소그룹으로 환자들에게 치료를 해보고 그 다음에 큰 그룹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를 해보고 요 모든 시간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6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적어도 1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 10년의 시간이 걸려서 만약에 임상 3상에서 실패를 했다. 그럼 10년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노력과 시간과 돈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모든 실험실에서 모든 제약회사에서 이 방법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경상국립대 가기 전에 근무를 했던 연구소에서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아이디어를 냈던 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약을 개발할 때 인간 몸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실험실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을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핵균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폐에 있는, 그렇죠? 폐포에 있는 대식세포로 들어온다. 그렇죠? 대식세포에서 죽어야만 하지만 결핵균은 이 대식세포에서 오히려 성장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실험실에서 이 대식세포를 키워서 이 대식세포 안에 결핵균을 집어넣어 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식세포를 추출하기 위해서 쥐의 다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쥐를 저희가 이제 경추탈골로 죽인 다음에 쥐의 다리를 이렇게 살을 다 제거하고 뼈 안에 있는 골수를 이렇게 쭉 빼내게 됩니다. 그렇죠? 주사기로 쭉 빼내서 이 골수 세포를 키우게 됩니다. 키우게 되면 이 세포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식세포로 분화가 되게 됩니다. 분화. 그래서 우리가 쥐 다리 안에 있는 골수를 실험실에서 분화시켜서 대식세포로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요 지금 빨간색이 저희가 분화시킨 대식세포고 요 초록색이 저희가 초록색 형광을 붙인 결핵균입니다. 그래서 추출한 쥐 넓적다리로부터 추출한 대식세포와 결핵균을 같이 이렇게 섞어 놓으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핵균이 대식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식세포 작용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결핵균이 대식세포 안으로 쏙 들어갔죠? 그렇죠? 우리 몸에서 또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저희가 실험실에서 대식세포에, 폐의 대식세포, 인간의 폐에 있는 대식세포처럼 실험실, 쥐 다리에서부터 분화시킨 대식세포에 결핵균이 쏙 들어가서 이렇게 초록색이 점점 커지면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실험실에서 실험 모델로 구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식세포를 빨갛게 염색을 하고 결핵균을 초록색으로 염색을 해서 같이 배양을 시키면 결핵균이 대식세포 안으로 쏙 들어간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대식세포 안에 숨어서 자라는 결핵균을 죽이기 위해서 다양한 물질들을 처리를 하면 그 물질이 이 대식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이 안에서 결핵균의 그 두꺼운 세포막, 기름진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서 정말로 결핵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찾을 수 있는 모델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보시면 결핵균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핵균과 대식세포를 섞어준 첫날은 결핵균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록색이 증가를 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결핵균에 의해서 빨간색 대식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에 빨간색은 감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약물을 처리하지 않고 빨간색의 대식세포와 결핵균을 같이 배양을 하면 초록색은 늘어나고 빨간색은 줄어든다. 세포는 죽고 결핵균은 해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는 저희 실험실에서는, 연구소에서는 굉장히 많은 화합물을 사용을 해서 20만 개의 화합물 중에서 이 대식세포에 숨어있는 결핵균을 가장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물질의 농도를 높이면 초록색의 결핵균의 양이 줄어들고, 찾은 물질의 농도를 낮추면, 그렇죠? 초록색이 늘어나고 빨간색의 세포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그렇죠? 굉장히 효율적인 약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약물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그렇죠? 이 구조입니다. 초등학생들은 보기 되게 어렵겠지만 저희가 찾은 첫 번째 화합물이, 그렇죠? IPA라는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IPA라는 물질을, 이게 화학이잖아요. 저는 생물학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화학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학을 잘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찾은 물질의 왼쪽과 오른쪽, 그 다음에 위쪽을 막 변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변형을 시키면 1번을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 2번을 이렇게 변형시키고, 3번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저희가 찾은 물질, 기본 물질에서 변형된 여러 물질 중에서 얼만큼 더 잘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이제 화학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 물질이 바로 이 물질입니다. Q203이라는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찾은 물질이 세포 안에 숨어있는 결핵균을 죽일 수 있는 농도가 2 마이크로몰이었다면, 최종적으로 화학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주신 이 Q203이라는 물질은 2 나노몰입니다. 마이크로몰과 나노몰은 1000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1000배나 더 강력한 물질로 이제 전환을 시켜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물질을 저희 연구소에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신약 개발, 항결핵 신약 개발로 현재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세포 모델에서 이 대식세포에 숨어있는 형광결핵균을 가장 효과적으로 죽인 물질을 찾았고, 그 물질을 화학하시는 분들이 1000배 더 좋게 발전을 시켰고, 그러면 동물에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생쥐에다가 결핵균을 감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생쥐 다리에다가 마취제를 놓고, 마취가 되더라도 생쥐는 이제 숨을 쉬어야겠죠? 숨 쉴 때 요 밑에다가 이제 결핵균을 몇 방울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폐에서 결핵균이 이제 자라게 되죠. 인간의 결핵처럼 자라게 됩니다. 그럼 이제 털이 숭숭숭 빠지고 이제 결핵으로
기침은 하진 않지만 결핵과 같은 질병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찾은 Q203이라는 물질을 입으로 매일매일 넣어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넣어주지 않았을 때 결핵균의 폐에 이만큼 증가를 했다면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결핵균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균을 감염시키고 치료제를 입으로 넣어주고, 그죠? 지금 9일 후에, 치료한 9일 후에,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그죠? 감염되고 치료된 쥐를 죽여서 폐를 꺼내서 막 갑니다. 갈아서 그 안에 몇 마리의 결핵균이 남아있는지를 저희가 일일이 세게 되죠.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여기에 로그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로그 8에서 대충 로그 7로 10배의 균수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9일 만에 치료 9일밖에 안 했는데 10배가 줄어들었죠. 요번은 이제 28일 치료를 했네요. 28일 치료를 했을 때는 역시, 그죠? 치료 안 한 것 대비 하나, 둘, 셋, 한 1000배 정도 균수가 뚝 줄어드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시험관에서 결핵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죠? 결핵균 먹이를 넣어주고 결핵균 넣어주고 약물을 찾았던 전통적인 방법과는 다르게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결핵과 같이 똑같이 대식세포를 실험실에서 키우고 그 안에 결핵균을 유도해서 우리가 치료를 죽일 수 있는 약물을 찾은 저희가 개발한 모델이 훨씬 더 치료 성공률이 높다는 얘기죠. 치료제를 발견할 확률이 이제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찾은 물질 Q203이라는 물질이 현재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텔레세베그로 이름이 바뀌어서 현재 임상 2상을 이제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상 3상만 지나면 이제 환자한테 시장에 나와서 마켓에 나와서 환자한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한 6년 전, 7년 전까지 일했던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저희 이제 모든 이제 그룹 멤버들과 함께 이뤄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화학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동물 수의사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20만 개의 화합물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스크린 하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뤄낸 연구 성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임상 2상까지 세포 모델을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물질을 찾아내고 동물에 적용하고 임상 1상을 거쳐서 임상 2상까지 오는데 예전 연구소가 2004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대충 한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죠.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질을 찾아서 동물까지 해서 사람까지 가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이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행여나 여기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그렇죠? 이 20년이라는 시간은 다시 제로 베이스,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소를 그만두고 대학교에 와서 고민을 늘 해왔던 게 어떻게 하면 요 신약 개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 세포 기반 모델이 기존의 시험관에서 했던 모델보다 훨씬 더 인간에게 가까운 건 알겠는데 신약 개발을 해서 시장에 환자한테 직접 쓸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 데까지 성공의 보장이 되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던 돈, 시간, 노력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게 제브라피쉬를 이용한 그 약물 스크린 모델입니다. 세포보다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서 하나의 생체를 이용해서 약물을 개발을 하면 좀 더 고등동물, 쥐와 같은 고등동물에서도 굉장히 유효한 약물을 빠르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하신 과학자분의 아이디어를 저도 이제 차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브라피쉬입니다. 여러분 이마트 가시면 수족관에 가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브라피쉬.
제브라가 얼룩말이죠. 그렇죠? 얼룩 무늬가 있다고 해서 이제 제브라 피쉬입니다. 자, 제브라 피쉬는 우리가 그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건 성체고요. 저희가 이제 다루는 거는 이제 알에서 막 깨어나온, 수정된 알에서 깨어나온 굉장히 작은 새끼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제브라 피쉬는 장점이 물고기지만, 어류지만 인간과 굉장히 유전자가 동일합니다. 특히 병원성 유전자는 굉장히 그 유전자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생쥐와는 다르게 우리가 좀 말이 좀 그렇지만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쥐는 저희가 1년에 1000마리 쓰겠다 그러면 왜 1000마리를 써야 되는지 다 이유를 대야 되고,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3R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생쥐를 사용하게끔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1000마리 쓰고 싶다고 1000마리 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브라 피쉬는 상대적으로 생쥐보다 동물 윤리에서 좀 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 비용이 생쥐보다 굉장히 적게 듭니다. 저희가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사육시설이 탱크만 좀 있으면, 물탱크만 좀 있으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제 먹이만 좀 주면 되죠. 그리고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 처리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뭐 알을 몇백 개씩 낳기 때문에 저희가 그룹도 잘 나눌 수가 있고요. 그룹을 나눠서 실험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표준 편차, 뭐 이런 통계, 평균 이런 것들 구하기가 이제 개수가 많기 때문에 훨씬 용이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새끼 때는 가장 큰 장점이죠. 몸이 투명해서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쉽게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새끼들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런 작은 구멍이 뚫린 이 판에, 이 구멍 하나에 2마리, 3마리씩 집어넣어서 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키운 다음에 이 안으로 약물을 처리해가지고 어떠한 약물이 결핵균에 감염된 제브라피쉬를 제일 잘 치료할 수 있는지 찾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그 다음에 사이즈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브라피쉬를 사용해서 결핵에 걸린 제브라피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핵은 사람에게만 자연적으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균이 살 수 있는 개체를 저희가 숙주라고 하는데, 결핵균의 숙주는 인간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주의 얘기에 넣었지만 그게 자연적으로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결핵균의 숙주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결핵균은 인간의 체온에서 살 수 있어요. 36.5도. 그렇지만 제브라피쉬는 냉혈 동물입니다. 그렇죠? 냉혈 동물. 그래서 27, 28, 29도씨에서. 그래서 제브라피쉬의 결핵균을 감염시키면 결핵균이 자라질 않습니다. 적정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자라더라도 결핵균이 제브라피쉬가 죽은 다음에 자라겠죠. 전혀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제 결핵균입니다. 결핵균 이제 덩어리죠. 저희가 그 결핵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결핵균과 가장 가까운 결핵균 친구를 찾았어요. 이 결핵균 친구가 결핵균이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라면 결핵균 친구는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이라는 친구를 찾았습니다. 자, 이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은 결핵균과 굉장히 DNA가 85%가 똑같고, 다행히 이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은 물고기의 병을 일으키는 세균입니다. 그래서 제브라피쉬의 결핵균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 대신에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을 집어넣으면 감염된 제브라피쉬가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은 우리가 수족관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감염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균은 28.5도, 30도씨에서 살기 때문에 심장하고 제일 먼 손끝, 발끝에 이제 피부병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감염되기도 하고, 제브라피쉬 물고기에 가장 감염이 잘 되는 결핵균과 DNA 레벨에서 가장 가까운 마이코박테리움을 결핵균 대신에 제브라피쉬는 인간 대신에 모델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브라피쉬와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 감염, 그 다음에 인간과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 결핵균과의 감염이 얼만큼 비슷한가를 보겠습니다. 지금 인간이 결핵균에 감염되게 되면 폐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이제 핑크색이 결핵균이죠. 결핵균을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면역세포들이 이제 몰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몰려온 상태, 결핵균을 가둬둔 상태를 저희가 육아종이라고 합니다. 육아종. 그런데 이러한 똑같은 형태가 제브라피쉬가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에 감염되면 똑같이 육아종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핵균에서 일어나는 병변이, 결핵균에서 휴먼에서,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결핵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변이 제브라피쉬와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과의 감염에도 똑같이 일어난다. 그리고 결핵균에서 독성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배열과 DNA의 서열이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에서도 역시 거의 똑같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성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쏙 드러내게 되면은, 결핵균도 마찬가지지만 쏙 드러내게 되면은 더 이상 마리눔은 제브라피쉬 안에서 독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핵균과 마찬가지로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도 똑같은, 결핵균과 똑같은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핵균과 인간과 같이 제브라피쉬와 마리눔을 사용하면 인간의 결핵을 우리가 미미킹, 그렇죠? 똑같이 볼 수가 있다는 아이디어죠. 자, 그래서 저희 실험실은 제브라피쉬를 키웁니다. 그리고 제브라피쉬 탱크예요. 수백 마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깨끗한 물을 늘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필터들, 그 다음에 UV 필터가, 자외선 필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깨끗한 물들만 계속 이제 제브라피쉬에게 이제 제공이 되고, 다른 세균들이 감염이 안 되게끔 솔직히 굉장히 극진히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알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밤새도록, 그렇죠? 암컷과 순놈을 마주보게 합니다. 그렇죠? 물리적으로 격리를 시켜놓고 마주보게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섞어주게 되면, 그렇죠? 제브라피쉬 암컷이 알을 낳고 그 위에 수컷이 이제 정자를 뿌리죠. 그럼 수정이 된 알들이 요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요 알을 받아서 이렇게 연구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알들의 껍질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제브라피쉬 배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요 새끼들이 이제 성체로 이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브라피쉬들은 요 배아 상태에서 몸 안이 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을 감염을 시켰을 때 요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형광을 나타내는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들을 저희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형광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몸 안에서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내가 집어넣은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이 여기에 뭉쳐 있구나. 여기 머리 부분에 주로 뭉쳐 있네.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황우석 박사 연구팀이 젓가락 기법으로, 그렇죠? 어떤 물질을 난자에 이식을 하듯이 그걸 이제 마이크로 인젝션이라고 하는데, 저희 실험실에서도 이제 마이크로 인젝션을 합니다. 잠시 저희가 마이크로 인젝션을 하는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인젝션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바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얇은 유리관을 늘려서 굉장히 가는 바늘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안에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을 집어넣죠. 그렇죠? 빨간색이 이제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입니다. 집어넣고 이제 인젝터, 주입기에다 장착을 하고 저희가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동일한 양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제브라피쉬의 이제 요크라고 하는데 요 부분에다 쏙 감염을 시킵니다. 또는 제브라피쉬들을 어린 제브라피쉬들을 이제 정렬을 해서 요 꼬리 부분에 꼬리 미자를 써서 미정맥이 있습니다. 요 미정맥 부분에 제브라피쉬 미정맥 부분에 마리눔을,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을 쭉 감염되게 되면 이렇게 마리눔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전신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에 이제 결핵균과 같은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이 온몸에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형광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미정맥으로 감염시키면 제브라피쉬, 감염된 제브라피쉬의 온몸에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이 감염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희가 50마리를 넣어주게 되면은 15일 동안 50%가 죽고, 10배 많은 500마리의 마이코박테리움 넣어주게 되면은 11일 만에 죽고, 10배 많은 5,000마리를 넣어주게 되면은 4일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을 제브라피쉬에 감염시키면 감염된 양에 따라 제브라피쉬들이 많이 감염되면 더 빨리 죽고, 적은 양으로 감염되면 천천히 죽는다. 패소제네시스, 그렇죠? 병원성이 이제 발병되어서 개체가 죽는 모델을 만든 거죠. 아까 세포 모델처럼. 자, 그렇게 감염시킨 다음에 제브라피쉬가 살고 있는 작은 구멍에 결핵약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결핵약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결핵약을 조금만 넣어줬을 때는, 그렇죠? 80%가 감염된 제브라피쉬가 죽었는데, 결핵약의 농도를 올렸더니 5배 올렸더니 제브라피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모델은 제브라피쉬의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을 감염시키면 결핵 환자처럼 제브라피쉬가 죽어가지만, 결핵 환자한테 쓰는 약을 넣어주게 되면 그 약을 먹고 제브라피쉬가 죽지 않게 치료가 되는구나. 감염과 치료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치료된 제브라피쉬와 거의 죽어가는 제브라피쉬, 치료를 하지 않은 제브라피쉬를 저희가 갈았습니다. 갈아서 그 안에 몇 마리의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 즉 결핵균과 같은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이 있는지를 봤더니, 그렇죠? 치료하지 않은 것, 5나노몰로 치료한 것, 25나노몰로 치료를 한 것, 굉장히 제브라피쉬 안에 남아있는 빨간색의 마이코박테리움이 약물의 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싹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양한 현재 사용하는 항결핵제, 개발 중인 신약, 허가받은 신약들을 농도를 올리면서 처리를 해봤더니, 그렇죠? 처리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몸 안에 빨간색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이걸 다시 그래프로 나타냈고요. 그렇죠? 그리고 생장 역시 항결핵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결핵 환자한테 사용되고 있는 항결핵제를 처리했을 때, 신약을 처리했을 때, 처리하지 않으면 13일 만에 모든 감염된 제브라피쉬가 죽었지만은 농도를 높여서 처리하면, 그죠? 그죠? 그 40%, 70%, 그죠? 60% 이렇게 생존이 길어진다는 것도 역시 저희가 관찰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몇 가지 약들을 섞어봤습니다. 그렇죠? 이 결핵약 1번과 2번을 각각 처리했을 때는 몸 안에 형광균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두 개를 섞어서 처리했더니 별 진전이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요 약제를 두 개 섞어서 처리했더니 몸 안에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는 현재 요런 제브라피쉬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 감염 시스템을 약물 개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구멍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감염된 제브라피쉬를 넣어주고, 수많은 약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해서 한 100가지 약제를 하나하나의 구멍에 다 넣어서 어느 약제가 이 안에 있는 제브라피쉬의 빨간색을 가장 많이 죽이느냐, 그거를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가장 잘 죽이는 약제를 찾았습니다. 이 약제입니다. 이 약제는 저희가 이름을 경상 내셔널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저희 실험실 이름인 MMA라고 지었는데, 결핵균, 이번에는 결핵균입니다. 쥐는 결핵균이니까요. 저 결핵균에 감염된 생쥐에게 제브라피쉬에서 찾은 약물을 처리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처리하지 않은 것 비에 대해서 로그 1 1000배가 효과가 좋은 것을 확인했고요. 장기 치료에서도 효과가 매우 좋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델로
이런 모델로 신약을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세포 모델에서 또는 시험관에서 약물을 찾은 약물을 이게 만약에 100개라고 하면 100개 중에서 제일 잘 죽이는 녀석을 이제 화학자들이 구조 변경을 하고, 구조 변경한 녀석들이 용해도가 좋은지, 동물에게서 한번 주입되면 얼만큼 빨리 빠져나가는지, 그 다음에 체내에는 얼만큼 많이 남아있는지, 그 다음에 감염된 주에서는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관찰하는 시간에 제브라피쉬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직접적으로 마우스는 아니지만 그보다 낮은 단계의 동물에서 유효성을, 그 다음에 독성과 같은 것들을 획기적으로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물질을 확인하고 유효성이 있는 물질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이제 아이디어가 되겠죠. 자, 시간이 이제 거의 1시간 되는데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항생제를 저도 개발을 하지만, 그 다음에 병원에서도 의사분들이 항생제를 쓰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항생제가 하나가 나오면 반드시 내성이 나오게 되어 있다. A라는 항생제, 아까도 결핵 3가지 신약이 나왔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신약이 나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벌써 내성이 나왔어요. 그렇죠? 내성 환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A라는 항생제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A라는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가 나오고, 그 내성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B라는 항생제를 만들면 또 내성이 생기고, 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발표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라고 하면 저희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그 치료 성과는 바이러스가 오히려 항생제 내성균을 죽일 수가 있다라는 아이디어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세균보다 훨씬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이 이제 그 마티너스라는 사람이 담배 잎에 존재하는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발견하기 이전까지는 사람들은 바이러스의 개념도 몰랐어요. 그냥 세균도 아닌데 세균을 걸러내는 필터를 사용해서 세균을 걸러냈는데, 세균을 걸러냈으면 이 필터에서 빠져나온 세균이 없는 깨끗한 물을 담배 잎에 발랐을 때 병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세균보다 작은 무언가가 필터를 빠져나왔는데 병을 일으킨다. 걔가 뭐지?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바이러스 개념도 없었죠. 그렇지만 이분이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이제 발견함으로 해서 바이러스는 미생물보다, 세균보다 더 작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세균은 스스로 증식을 하지만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을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숙주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비드-19을 야기시키는 사스코브2 바이러스도 인간이 숙주고, 천상갑이 숙주고, 박쥐가 숙주고, 다양한 숙주를 가지고 있죠. 감기 바이러스는 인간이 숙주고, 그렇죠? 조류독감은 조류에도 되고, 인간도 되고, 여러 가지 숙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숙주가 존재하지 않으면 바이러스는 증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진화적으로 숙주를 완전히 죽이지는 않는다. 왜? 바이러스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이러스는 인간의 숙주로 이용해서 이 세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 자신의 유전 물질, DNA면 DNA, 사스코브2 코로나 바이러스면 RNA를 집어넣어서 인간 세포에 있는 모든 기작을 마비시키고, 이 바이러스만 복제해내게 하는, 이제 요거를 우리가 기작으로 인간 세포의 모든 기작을 이 바이러스를 복제해내는 기작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를 복제한 다음에 인간 세포에게 데미지를 주고 이제 빠져나가는 이런 전략을 취합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바이러스는 또 다른 인간 세포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자, 그러면 바이러스는 유전자가 몇 개 있냐? 세균은 대부분 유전자가 한 4,000개 정도 있습니다. 인간은 유전자가 22,000개, 닭은 16,000개.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는 유전자가 11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스코브2는 단백질이 29개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22,333개인데 29개밖에 없어요. 그죠?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이 29개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스코브2 때문에 이제 죽고 있는 거죠. 자, 그걸 떠나서 바이러스는 굉장히 많은 타입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요 얘기 드렸던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그 다음에 세균을 숙주로 하는 박테리오파지, 다양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형태의 바이러스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그렇죠? 요 바이러스입니다.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박테리오파지는 인간 세포를 숙주로 하지 않아요. 증식하기 위해서 세균을 숙주로 합니다. 세균을 숙주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전체를 세균 안으로, 즉 자신의 DNA를 세균 안으로 집어넣어서 굉장히 많은 자신과 똑같은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를 증식시키고 고맙게 증식시켜준 숙주를 터트려 죽이고 나오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 이러한 사이클, 자신의 유전체를 집어넣고 증식해서 숙주를 터트리고 나오는 균을 녹여버린다. 용균성 생활세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고, 터트리지 않고 자신의 유전체를 세균의 유전체 안으로 집어넣어서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증식해서 터트리고 나오는 용원성 생활세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즉 박테리오파지가 있습니다. 제가 초점을 맞추고 많은 최신 신약 개발하는 과학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이 용균성 생활세죠. 항생제와 같이 세균 안으로 자신의 유전 물질을 집어넣고, 그죠? 나올 때는 터트리고 나온다. 즉 병원성 세균을 터트려 죽일 수 있는 박테리오파지를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신 유전 물질 집어넣고 증식해서 키워줬더니 터트려 죽이고 나오는. 자, 그런데 미국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미국 전역에서 토양과 물, 환경에서 특정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 박테리오파지를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분리를 해내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박테리오 A라는 균에 대해서 박테리오페이지를 토양과 그 다음에 하수 처리장, 물 이런 데서 분리를 해서 이제 그 하나의 보관센터로 보내는 프로그램, 즉 C-페이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진 페이지는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의 그람 해프린이라는 사람에게 전부 다 보내집니다. 그래서 이 그람 해프린이라는 사람이 A라는 균에 대해서, 병원성 세균에 대해서 수많은 박테리오페이지를 컬렉션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부분의 박테리오페이지들이 용균성 생활사를 갖고 있는 페이지도 있고, 어떤 박테리오페이지는 용원성 생활사를 가지고 있는 박테리오페이지가 있습니다. 용원성 생활사는 균을 죽이지 않죠. 그렇지만 용균성 생활사는 균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그람 해플은 이 중에서도 용균성 생활사를 갖고 있는 박테리오페이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천 종의 박테리오페이지가 피츠버그 대학으로 보내줬고, 이분이 각 페이지들을 분리하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죠.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균성 생활사를 갖고 있는 박테리오페이지는 이 지금 노란 부분들이 전부 다 세균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오페이지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 세균들이 녹아서 뻥 뚫리게 되죠. 녹아서 죽인 겁니다. 박테리오페이지가 자신의 유전체를 세균 안에 집어넣고 증식돼서 나올 때 터트려 죽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은 용균성 생활사, 그리고 1번이나 3번은 용원성 생활사를 갖고 있는 박테리오페이지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세균 이름은 마이코박테리움 앱세수스. 아까 결핵균은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이었고, 제가 제브라피쉬에 넣었던 녀석은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 결핵균은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 이 균은 같은 속인 마이코박테리움 앱세수스라는 균입니다. 이 균은 세균 중에서 끝판왕입니다. 약이 없어요.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15살 어린이가 유전적 질병을 갖고 있는데, 이 유전적 질병은 이제 호흡기, 이제 유전자의 변이로 호흡기에 이제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호흡기가 이제 폐쇄돼서 이제 죽을 수 있는 유전적 질병, 낭포성 섬유증을 갖고 있는 애인데, 폐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 나쁘게도 마이코박테리움 앱세수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 아이를 돌보고 있던 의사가 그람 헤플에게 연락을 해서 요 A라는 균, 그 A라는 균이 마이코박테리움 앱세수스라고 하는데 이 균을 죽일 수 있는 박테리오페이지를 혹시 너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럼 헤플이 그럼 이 아이한테서 나온 균을 보내봐라. 그렇죠? 이 아이는 이 균에 감염돼서 치료제도 거의 없습니다. 죽기를 기다리는 건데 그래서 박테리오페이지를 치료를 위해서 이 균을 그럼 나한테 한번 보내봐. 그래서 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박테리오페이지를 가지고 요 실험을 한 거죠. 요 실험을 해서 그 환자로 꼬마아이로부터 분리된 균을 이렇게 녹여 죽일 수 있는 제가 조금 원래는 좀 복잡한 얘기인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녹여 죽일 수 있는 박테리오페이지 3개를 발견을 해서 연민 치료를 했습니다. 연민 치료라는 거는 이 아이는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연민 치료라는 거는 아직 임상에서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그 이 치료법을 한번 써봐라. 그래서 연민 치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00개의 박테리오페이지 중에 3개의 박테리오페이지가 선정이 되어서 이 박테리오페이지를 정맥 주사로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기존에 해오던 항생제 치료를 같이 했어요. 효과가 있는 점 거의 없지만 했더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치료 전에 펫CT를 찍었을 때 병변이 심했는데 거의 다 사라지고, 그렇죠? 피부 질환도 거의 다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이 보시는 바와 같이 2번, 4번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병원성 세균, 즉 감염성 세균을 치료하기 위해서 화학적인 케미칼인 화합물이나 항생제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차세대 방법으로 이런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세균을 억제할 수 있는 박테리오페이지 테라피도 연구가 되고 있다. 이 박테리오페이지는 바이러스지만 숙주가 세균이기 때문에 인간 세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주 일대와 그 다음에 여수, 제주도, 창원, 함안, 하수 처리장을 돌면서 박테리오페이지, 다 지저분한 하수물입니다. 페이지를 도와주시지도 않아요. 제가 다 해야 됩니다. 마스크 쓰고 페이지를 분리해서 제가 원하는 세균을 녹여 죽일 수 있는 용균성 박테리오페이지를 현재 다량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박사과정 학생들과 석사과정, 학사과정 학생들과 저희는 감염성 세균 및 제어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바이올로지 생물학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지만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저변에서 좀 더 생명과 관련된 일들, 그 다음에 환자를 좀 더 고통을 덜어주는 이런 일들을 이제 그 기초과학을 통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제가 감염성 세균을 하지만 제가 기초 연구도 같이 하는데 기초 연구를 통해서 제가 그 정년하는 날까지 조금 더 이쪽 감염성 세균에 감염된 제 친구, 이제 장모님도 그러신데 그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효과적인 약물을 도출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실험실을 운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 좋은 강연 또 질의응답 해주신 경상국립대학교 생명과학부 장지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의 과학터치 여기까지입니다. 2023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이제 11월 강연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늘 함께해 주신 우리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화면 너머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또 좋은 강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연말 마무리도 잘 하시고 건강 관리 모두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과학과 가까워지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